뿅. 자, 그래가지고 시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진술들은 박스 처리해 주시면서 차분하게 정보 처리해 가면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외양 묘사에 관련된 진술들도 있어요. 맞죠? 자, 외양 묘사에 관련된 진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간접 제시된 정보이기도 하죠. 자, 그 간접 제시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그 해당 인물에 모아주시면 돼요. 맞죠? 그 사람을 보니 뭐 금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키가 석잔 될 듯하고 용모가 건장하였다라는 진술들. 맞죠? 요 진술들은 그 사람. 자, 그 사람에 이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사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시어로 이제 지칭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 단서를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젊은 장수, 그 사람, 아, 같은 인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인물을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런 진술들은 이렇게 이제 지시어 여부, 지시 관형사 있죠. 그,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선의 문맥에서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묶어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어? 이거 비처럼 이거 그냥 뭐 그냥 대충 앞에서 나온 사람이겠거니 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귀찮더라도 바로바로 파악을 하시면서 가라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김유신이 황급히 그를 맞아 말했다. 황급히 이런 진술. 황급히. 자, 부사어에 관련된 진술들도 자 이렇게 밑줄 처리해 주시고, 현대 소설에서는 이걸 박스 처리했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박스 정보가 중요한 정보야. 맞지? 기호 표시한다는 정보는 되게 중요한 정보를 기호 표시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뭐 기호나 밑줄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본인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저는 하나 강조드릴 점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일관성 있게 정보 처리한다라는 그 마인드로 해주셔야 돼. 알겠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을 딱 정립을 시켜야 돼. 얘네들은 얘는 백사고 얘는 뭐 세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개판으로 해버리면은 맞지?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된다고. 알겠어? 정보 처리는 항상 일관성 있게. 당신의 모습을 보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군요. 돌아가신 고인이지. 자,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요? 자, 이 대화를 보면은 그 대상에 무엇을 알 수가 있어? 성격을 알 수가 있어. 맞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김유신의 성격은 어때요? 되게 겸허하죠. 겸손하다라는 거야. 자기를 낮출 줄 안다라는 거야. 맞지? 오늘 상제명을 받들어 아무개 군에서 원통이 죽은 향랑의 혼사를 주관하려고 하오. 자기 그 방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맞죠? 아무달, 아무날, 아무마을, 아무 곳에서 혼례를 거행하고자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특정되지 않는 정보도 이렇게 박스 표시해 주셔야 되나요? 특정되지 않았다는 말도 정보예요. 맞죠? 특정되지 않았다는 말도 정보. 자, 여튼지 간에 이렇게 모월, 모일, 모시에 모 곳에서 이렇게 혼례를 주관하고자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 맞지?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 이제 좀 짬처리를 좀 해라. 지금 어때? 혼례에 관련된 일을 짬시키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자기는 이제 천상의 존재니까 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면 모양 빠지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김유신한테 이제 사역시키고 있는 거야. 자, 그리대가 앞장서서 1, 2천 가에. 근데 이거 장소인가요? 보통 이건 밑에 가서 이 단어를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고전시가 고전소설은 단어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귀찮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처소부사격 조사 애가 나왔다는 거야. 보통 이런 것들은 시 공간에 관련된 진술 뒤에 보통 많이 붙는 격표지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죠. 천칸의 넓이에 집을 지어. 이건 공간적 배경은 아니죠. 맞죠? 공간적 배경에 대한 진술은 맞죠? 실제 지금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에 한해서만 정보 처리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너무 많이 다 처리하면은 좀 정신 없으니까. 맞지?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이런 가정적 진술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 맞지? 그러니까 실제 발생됐던 일이냐 아니면 조건을 정해놓고 이 조건이 실현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그러면 그대를 허물할 것이요. 그렇지. 너 일 처리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한테 책임 묻겠다라는 거야. 맞지? 자, 일 처리 확실하죠? 말을 마치자 구름을 타고 가버렸어. 맞지? 김유신은 이미 향락이 원통이 죽어 본받을 만한 덕을 드러낸 공이 졌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 자, 김유신의 속마음에 관련된 진술이죠. 맞죠?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인물에 대한 속마음에 대한 진술, 직접 제시되는 정보입니다. 맞죠? 얘만 내면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늘 아까 전에도 현대소설에도 말했지만 인물의 속마음에 대한 진술은 그 인물에만 특정된 정보야. 이걸 가지고 선지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 특정 인물의 내면에 관련된 생각을 그 생각의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선지를 N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목해 주셔야 돼요. 늙은 시는 정신도 혼미하고 나이도 많아 얼마나 오래 조정기를 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울 뻔했어요. 맞죠? 나이도 많고 뭐 내 상황 같아요.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일이 있어 아레나이다. 자, 나를 망령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금 갑옷 입은 신장. 금 갑옷 입은 신장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 장수. 아,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표현들과 연결을 해 보시고. 맞지?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 늘 인지하셔야 되는 건 소설에서 이게 지금 새로운 인물이냐 아니면 위에서 언급된 인물이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앞에서 언급됐던 인물이라는 거야. 귀찮은과의 싸움이야. 꼼꼼함이라는 것은 꼼꼼함의 반대는 귀찮음이거든. 맞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그러려니 하지 않는 자세. 맞아? 그러려니 하지 않고 따져야 돼. 왕은 평소에 유신을 귀하게 여겼기에 비록 매우 허무맹랑한 일이었지만 김유신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평소에 지각 결석 없는 애가 조퇴한다고 하면은 그래 가서 푹 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각휴 때 밥 먹듯이 하는 애가 선생님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래 진짜 아프게 해줄까? 이승에서 조퇴 한번 시켜줄까? 이렇게 반응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상시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 향락의 일은 내가 이미 정려문을 세워 포상했는데도 정려문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의 설명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 단어 설명. 설명된 단어가 왜 굳이 설명을 하느냐? 이건 출제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봐봐. 이것보다 어려운 단어도 위에 쓰였어. 맞지? 이것보다 어려운 단어가 이제 쓰이는 경우는 그 단어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어떤 뭐 학생의 배경지식 격차가 있겠지만 이 단어는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유추를 할 수 있을 만한 단어이기도 해. 근데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 뭐지? 서사 파악에 긴밀함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문제를 내보면 알아. 문제를 내보면 이거를 안다.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특정 배경 지식에 의존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패턴이냐 아니면 주어진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추론 가능한 영역이냐 이것과의 싸움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봐봐. 특정 텍스트 안에서 무조건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구성을 해야 돼. 근데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 설명을 안 했을 때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 사소한 여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굳이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안 읽었어? 이 부분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맞아? 자, 예전에 이제 그 춘향 연려 춘향 뭐 어쩌고저쩌고 그 작품에서도 보면은 좀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 맞지? 선산발치의 기능으로 막 물어보는 거. 맞지? 이번 그것도 있었지. 이번 주간지에 있었잖아. 선산발치에 대한 기능 물어보는 거. 안 그래? 이번 주간지 아니었나? 줘봐, 주간지. 선산발치 없었어. 이번 주간지 내용 아닌가? 이번 다음 주 주간지. 선산발치가 없었어?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주간지다. 이번 주 주간지에 있는 내용.
자, 그런 내용들. 단어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만 추론이 가능한 영역의 문제도 제가 주관제에 있는 문제들은 다 그 공신력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설 모의고사 안 따왔어요. 맞죠? 사설 모의고사 안 따고 다 최소 교육청 이상이야. 최소 교육청 이상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신력이 있는 것들이야.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문제를 풀면 있어서 되게 사견이 개입되고 주관이 개입돼야만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풀므로써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전 최대한 방지하고자 그 이상의 티어의 문제를 다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튼지 간에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령을 보니까 무엇에 이제 그 높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연려의 지조와 절개. 그 인물이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지조하고 절개를 지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서 포상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이뤄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서사가 얘가 이제 환생을 함에 있어서 인간계에서 얘가 그 지켰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상계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환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 이 작품에서는 지금 수록 부분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보기 문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인간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천상계에서도 인정받는 것으로 보아. 천상계에서도 이제 인간계에서와 같은 뭐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보기 문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도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서사와 관련해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자, 김유신은 나라 안의 동료나 속담 등을 관장해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했어. 심부름센터 직원 마냥. 맞지?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임금의 신임을 받는 거죠. 일은 이렇게 꼼꼼히 해야 돼. 그래서 별별 일을 막 심부름센터 직원 마냥 별별 일을 다 알아냈어. 자, 그리고 10여모의 태를 빌려서 자, 형광펜 처리해주세요. 10여모의 태를 빌려서 형광펜 처리해주세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설화, 당시 유행했던 설화를 인용하는 거야. 맞지? 설화 인용. 맞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설화가 자연스럽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서사 구조가 잘 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여모의 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10여모,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을 낳았던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가 맞지? 그 어미는 뭐 출산의 시인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천상계의 존재를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뭐 거듭이 났다라는 그 설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향랑도 이 천상계의 존재를 낳을 수 있는 10여모의 태, 몸을 빌려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작품의 특성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설화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게끔 서사 구성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 작품은. 알겠어? 자연스럽잖아. 금갑옷 입은 신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맞지? 뭐 크게 놀라지도 않아. 맞아?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랬어요. 막 이러잖아. 맞지? 엄청 놀라지도 않잖아. 막 구름 타고 날아가고 뭐 난리도 아닌데 뭐 그러려니 하고 있죠. 김유신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하면서 그냥 말하잖아. 툭툭 내뱉듯이 말하잖아. 이게 이 작품의 좀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좀 비현실적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무던하게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점. 왕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혀를 대드는 감탄했다. 감탄은 끝이야. 맞지? 뭐? 깜짝 놀라는 것도 아니야. 그렇구나 하면서 막 감탄하고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중략 이후의 서사를 볼게요. 중략 이후의 서사는 누가 나와요? 그렇지. 후토 부인이 나옵니다. 후토 부인. 자, 후토 부인이 나오는데 후토 부인은 이제 조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고전 소설에서는 자, 보기에서 인물군을 분류하지 않더라도 보통 긍정적 인물, 주인공의 편 긍정적 인물과 빌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세모로 맞지? 분류를 해주는 게 포인트긴 해요. 맞죠? 이 작품에서는 딱히 지금 현재 이 수록 부분에서는 빌런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세모 처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여튼지 간에 봅시다. 오늘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만난 날이요 신성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때입니다. 자, 지금 어때요? 자, 두 번째 지금 향락이 환생을 해가지고 효령과 혼인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양측 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기뻐하는 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빨리 진행합시다. 자, 이 A 부분의 서사는 바로 뭐냐면 천상계와 지상계 존재가 지상계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화합, 그 다음에 교류. 교류라는 것은 서로가 가진 것을 서로에게 건네줌으로써, 맞지? 서로가 가진 것들을 확인하는 그 시간들을 교류라고 하는 거죠. 천상계 존재들은 천상계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상계 존재들에게 대접하고, 지상계 존재들은 어때? 천상계 존재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딱히 중요하거나 크게 주목해 봐야 될 장면까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날이 저물고 꽃 그림자도 점점 그리워갔다. 날이 저물어 간다. 시간에 관련된 진술이니까 간단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천상계 존재는 천상계 존재 나름대로 그 상위 결정권자에게 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계도 인간계 존재 나름대로의 그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디귿의 밑줄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토 부인이 유신에게 말하는 이 진술 조금 중요하니까 파악해 봅시다. 하늘이 영웅호거를 사만은 이 작품에서 신화로 초점화시켜서 읽는 게 중요해요. 하늘이 영웅호거를 신라에 내는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저도 이것을 도왔었는데 이미 이때 감히 헛된 마음이 없었답니다. 자, 표면적인 진술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없어. 자, 위아래 맥락에 대한 정보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진술의 의미를 확인해 봅시다. 유신이 감사하며 오 쉐쉐 막 이러면서 저는 평범한 제조로 그릇 때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스리는 도가 서투른데도 국가의 큰 복을 입었음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웅호걸은 지금 누구로 초점화시킬 수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지금 앞뒤 맥락의 발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지금 이거를 수능 문제 푼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봐. 맥락상 여기서 영웅호걸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 이거 김유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김유신이야. 왜 이런, 봐봐. 앞뒤 맥락을 봐봐. 김유신이 감사했어. 이 말에 감사를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 발화에 포함되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하늘이 영웅호거를 신라에 이런 거야. 하늘에서. 신라가 지금 영웅 한 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신라에 어떤 영웅을 태어나게 할까? 이러한 식으로 하늘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때 자기도 이것을 도왔었는데 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 자기가 도와서 신라의 영웅호걸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 과거의 결정을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는 진술이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다 라고 김유신 앞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은 뭐야? 김유신이 그러한 식의 하늘의 결정으로 인해서 태어난 영웅호걸이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태어난 줄 모르겠네요. 뭐 그런 거지. 단적으로 말하면 임마 니 어떻게 태어난 줄 아나? 뭐 니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막 회의해가지고 내가 도왔다 아이가. 그래서 니가 태어났다 라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러한 진술들 표면상으로는 좀 확보하기 힘든 거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절하고 인사하고 물러나니 부인이 이제 또 눈으로 순속해서 들어가면 이러면서 자, 부인이 장차 돌아가려 할 때 효령을 불러 말했어. 효령, 이제 향락의 남편이 될 사람이죠. 효령. 자, 선을 쌓는 집에 남는 경사가 있어. 밑줄. 선을 쌓는 집에 남는 경사가 있어. 밑줄 쳐주시고. 무슨 뜻일까요? 선을 쌓는 집에 남는 경사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선을 쌓는 집에. 선은 착한 일이야. 착한 일을 쌓는 집에 남은 경사가 있어 라는 말은 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권선을 말하는 거. 권선징악할 때 권선. 선을 권한다는 거야. 권선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즉 네가
착한 집을 쌓는 곳에 경사가 계속 있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향락과 같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거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아내, 특히나 어때? 존재가 이건 뭐야? 천상계 수저죠, 맞아요? 이러한 식의 어마어마한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진술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착하게 살아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착함의 스택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맞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근데 요즘 세계에서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근데 요즘 세계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모르겠어요. 제가 착한지 안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좀 저는 가치 중립적으로 저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착하게라는 말이 보통 자기를 희생하는 말과 좀 비슷한 말로 쓰이잖아 요즘에. 그런데 요즘엔 어때? 그렇게 살면은 호구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절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아. 맞지? 저는 그냥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낄 건데 저는 이 생각은 갖고 있어요. 업보라는 건 존재합니다. 업보는 존재해요. 맞죠? 업보는 존재합니다. 뭐 남들에게 무엇인가 무조건적으로 잘해줄 뭐 이렇게 의무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살면 나중에는 큰 업보가 본인을 때릴 거라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 인생의 불변의 진리로 약간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실제로 그렇게 제가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맞죠?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지? 뭐 여튼지 간에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지 마라. 뭐 착할 필요가 어딨냐. 남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그래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 또 향락하게 말하였어. 자,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서로 함께 다니며 정이 날로 친밀해졌다. 이제 헤어지려 함에 더 말이 없다. 나쁜 인연은 이미 다하였고 나쁜 인연은 바로 뭐야? 첫 번째 혼사를 언급하는 거겠죠. 원치 않은 혼인. 맞아? 그것은 향락이 겪을 수 있었던 어때? 시련과 고난에 관련된 서사였어. 그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때? 이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야. 좋은 사위도 얻었으니까 행복하게 살렴 이러면서 자 어때? 향락 맘과 같은 맞죠? 조력자로서의 마지막 이 정을 다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자, 이 이후의 서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번의 환생을 거쳐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이제 혼인한 향락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효렴을 도와서 효렴이 이러한 큰 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고 그 이후에 두 인물은 맞죠? 수레를 타고 천상계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식의 설화적 구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알겠죠? 자, 지금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가 고전 시가든 고전 산문이든지 간에 수록 부분의 일부 발췌를 하고 맞죠? 한 40%의 부분을 외부 지문으로 그 수록 그 작품의 EBS 수록 외 외부 구성 부분을 다른 부분 작품 수록의 다른 부분은 한 40% 비중으로 이제 수록을 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번 6편만 다 비단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년도도 그랬습니다. 맞죠? 저는 계속 이제 수능 강의를 해왔으니까 그 년도 EBS를 다 확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비중을 보면 한 6대 4 정도 돼요. 수록 부분 6, 이제 비수록 부분 4 이렇게 6대 4 정도 돼요. 이제 비수록 부분이 나왔을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일까? 이 부분이야. 환생 이후의 이 서사야. 맞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부분. 맞아? 그 부분에서 자 말했듯이 그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것은 바로 향락이다. 향락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도수를 막 부려가지고 이제 절체절명의 효렴이 계속 위기에 처하거든요. 향락이 그때마다 자기가 힘들어 하면서 막 도와주고 자기 힘들어 하면서 도와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소사가 이제 반복이 된다. 자 향락 사만수비에 대한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나 자 여기에서 그 나 작품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의 갈래가 뭘까요? 갈래 혁도 나의 갈래 뭡니까? 고전 땡땡이요. 고전 땡땡.
1번 고전시가, 2번 고전소설, 3번 고전수필. 고전수필이죠. 이거 고전수필이야. 맞죠? 고전수필이야. 보통 이제 나라는 말이 나왔죠. 1인칭 화자. 수필은 나라는 1인칭 화자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나라는 말로써 이제 수필을 이제 그 구성에 그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뭐냐면, 봐봐. 나 작품으로 엮이는 것은 보통 이제 수필이야. 우리가 이제 기존 구성을 볼게. 기존 문학. 기존 문학 세트 구성이라고 한다면 2005년 수 이전. 그러니까 2005년 수능을 포함한 그 이전에 기존 문학 가나 세트 지문 구성을 좀 보면은 세트 구성 유형 구성 첫 번째, 현대시 두 세트 플러스 현대 수필 한 세트 해가지고 총 3개의 지문 구성이 세트 구성으로 나온 경우, 또는 고전시가 한 세트 혹은 두 세트, 한 세트 혹은 두 세트 구성한 다음에 고전수필 한 세트. 됐어? 이 둘 중에 하나의 구성 유형을 따졌던 게 기존 2호 수능 이전의 그 세트 지문의 구성 특징이에요. 자, 2번 6평. 2번 6평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동유가라. 동유가랑 현대수필이 복합되어서 나왔죠. 현대수필. 보통 현대시는 현대수필끼리, 고전시가는 고전수필끼리 이렇게 엮이는 게 국룰이었다고. 맞아? 근데 이거를 이 이제 출제 틀을 깨는 경우는 6평부터 깨. 올해 수능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6월하고 9월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해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을 암시하는 성격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까지 이 출제 경향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야 돼. 미래로.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대비해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거 아니야. 빠른 공이 올지 변화구가 올지, 안 그래? 몰래 맞는 몰이 올지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아야지 대충 힘을 주고 있거나 이렇게 대응을 할 거 아니야. 맞아? 가만히 서 있다가 몸에 오는 공 맞으면 어때? 개 아프잖아. 맞지? 울면서 집에 갈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의 구성 방식을 깨트리는 게 나왔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고전시가랑 현대수필이랑 엮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소설과 수필이 엮일 수 있는 이런 또 N가지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거일 수도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은 각 갈래볼로 엮였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접근법을 이제 배우면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힘이 너무 빠지는 거고. 다만 본질을 보자 이거야. 세트 지문이 나왔을 때의 본질을 보자 이거야. 이게 현대시랑 현대시 수필이 엮이건 현대시랑 고전 수필이 엮이건 그거와 관계없이 이 문학에서의 세트, 예를 들어서 가, 나 두 개가 세트 연계된다고 해볼게. 가하고 나가 연계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교집합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이제 어떠한 갈래가 엮이든지 간에 무조건 이 교집합이 존재하겠죠. 교집합이 없이 세트가 구성될 수는 없어. 맞아? 희미하게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희미한 정보의 그 범주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용 또는 형식이야. 무조건 내용 아니면 형식상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봐. 당장에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번 여러분들 7월 모의고사 있죠. 7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서 7월 모의고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런 것들 확인하기 되게 좋아.
이제 왜냐면 평가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이제 연계 작품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연계 작품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주목하지 않고 이제 풀 때도 많아. 근데 아예 생판 모르는 그 두 개의 작품의 그 이 교집합을 찾을 때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는 능력이 신장, 즉 커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번 6평 피드백 하실 때 맞죠? 피드백 하실 때 가나로 세트로 나온 부분들이 내용상으로 지금 그 교집합이 엮여 있는지 형식상으로 교집합이 엮여 있는지를 한번 사고를 해보시고 그것을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 조금 달라집니다. 알겠죠? 특히나 나 작품을 접근할 때 확연하게 다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풀어 오셨을 거 아니야. 내용상 교집합이 있어? 형식상 교집합이 있어? 결국 읽어보니까 뭐의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 내용상? 어떠한 내용? 응? 괜찮아. 말해봐. 뭐 어떤 거? 응? 권성? 아니야. 권선 아니야. 권선을 강조하는 건 아니야. 뭐일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뭐? 지압에 대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말하고 있네. 지금 여성의 지조와 절개. 그렇지. 여성의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을 어때?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연하게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 비교가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보통 자, 이러한 가나 작품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보기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 근데 보통 보기에서는 이러한 교집합을 설명 안 해주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야. 그런 문제를 풀 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시면은 자, 내 비록 모진 목숨이 무지하고 시어른이 의탁할 곳 없는 사정으로 신라 같은 목숨을 훔쳐 살았으나 평소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는 벗으로 중이 대해주던 일과 곡진하던 아주 지극하던 그 성심을 생각하고 내 생각하던 바는 원래 옛날과 지금을 통해서 지압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의를 옳게 여기고 사는 일을 무지하게 여겼으며 자, 지금 봐봐. 수필을 읽을 때는 그 수필의 서술자하고 화자가 곧 일치하기 때문에 보통 어떠한 특정한 서술어에 대한 진술은 보통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80% 이상이야. 알겠어? 자,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평상시 남편이 나를 알기에 작은 일에도 맹렬한 결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천만 뜻에 천지가 무너지는 변을 당하여 문득 나의 본래 뜻을 잊고 남편이 알아주는 것을 저버리고 목숨을 훔치니 유명간 죽은 저버림이 지극하다 하겠다. 알아줌을 저버린 회포 쭉 읽어보니까 지금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남편을 따라 죽는 의를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무슨 의예요, 선생님? 이때 당시의 가치관으로 봐야 되겠지. 맞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어떠한 갈래가 엮이든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진 않은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스탠다드한 것은 이제 보기를 통해 가지고 가나 작품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파악을 해야지만 나 작품에 관련된 고난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일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이게 바로 풀리지가 않아 이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정보 처리하고 정보를 남기는 방식에서 조금 뭔가 꼼꼼함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피드백 삼아 가지고 맞죠?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유형이구나. 그럼 배웠던 걸 이제 상기시켜 보는 거야. 이 정보를 왜 처리했었어야 되는 정보지? 맞아. 이거는 속마음에 대한 진술이었지. 이건 특정 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진술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보기를 좀 봅시다. 보기. 자, 사만수뷰는 향랑의 일생에서부터 삼국통일 이야기까지의 서사를 환상적으로 서술한 연희의 소설이다. 자, 연희의 내용 알아두세요. 연희. 자, 연희는 역사적 사실에 소설적 상상력을 섞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 삼국시대 때부터 작품의 창작 시기인 조선시대까지의 온갖 사건과 자, 인물들을 망라하면서 자, 천상계와 인간계와 천상계, 마계 등을 넘나드는 거대한 상상력을 가미하였다. 그러니까 천상계, 마계 할 거 없이 맞지? 다 그 초월적인 차원의 문제가 초월적인 세계가 한 군데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막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작가는 인물, 사건, 공간의 환상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주제를 뭐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문제풀이는 좀 넘어갈게요. 맞죠? 자, 문제풀이 넘어가고 자, 문제는 크게 뭐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뭐 질문 있어봤자 한두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내가 할 때 상담할 때 좀 이해 안 되는 문제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들고 오세요. 그 풀이 설명해 드릴게. 자, 소춘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춘향가는 자, 별표 쳐주시고 S. 자, S급 티어 해주시고. 춘향이가 참 평가원 춘향이 좋아요. 춘향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맞지? 작년에도 춘향이 나오고 뭐 춘향이 뭐 왜 이렇게 춘향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간에 뭐 춘향 나온다? 춘향이 치읓자만 나온다? 뭐냐? 뭐 춘향이 치읓자만 나오더라도 뭐 춘자만 보더라도 맞죠? 그냥 반응을 하셔야 돼요. 춘향이가 웬만하면 거의 높은 빈도로 춘향과 관련된 소재들은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죠. 이게 전문이야. 이게 전문. 이게 전문이기 때문에 자, 이건 정리하는 게 가성비가 있다. 소춘향가. 자, 일단은 어디다 정리하시냐면 여러분들 그렇지. 26번 밑에다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6번 밑에다가. 저 보통 갈래 정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갈래 정리 해야 돼요. 이거 갈래가 뭐냐면 잡가예요. 잡가가 그 대중가사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중노래 맞지? 대중가사 노래.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뭐냐면 시중에서 이제 불리던 그런 노래들을 다 이제 유명했던 구절을 다 짬뽕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노래예요. 노래. 그 노래인데 이 노래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 거냐면 춘향가 라는 판소리를 있지. 이 판소리를 소재로 판소리의 내용을 압축시킨 노래라고 볼 수 있어. 봐봐, 소춘향가잖아. 맞지? 이 소춘향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춘향가가 일단은 이런 느낌인 거야. 춘향가가 1시간 20분짜리 영화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그 잡가는 2분짜리 쇼츠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춘향가의 내용을 엄청나게 압축시켜 놓은 마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압축을 시켜놨다는 것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목들을 이제 넣어놨다라는 거겠지. 맞아?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목들을 넣어놨겠어. 그게 바로 뭐겠어? 춘향전의 하이라이트.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춘향과 이 몽룡 간의 어떤 썸 타기 직전 그 단계 그리고 썸 탄 이후에 그 춘향이 독수공방 즉 그 혼자서 이제 외로움을 견디는 장면 그 장면만 압축적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가장 큰 핵심적 특징을 말씀드리면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쇼츠에 작품의 전체적인 그 80분짜리 서사를 다 담아낼 수 있겠니? 2분짜리 쇼츠에? 없겠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맞지?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의도됐다는 거야. 그 뒷부분 이제 그 말씀드려볼게. 자,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자, 구성상 특징을 볼게. 보통 제가 이제 그 시가를 정리하는 화자 대상 정서 태도에서 좀 벗어난 정리이긴 하죠. 그만큼 구성상 특징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구성상 특징을 보면은
자, 대화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 대화의 형식이야. 춘향과 이몽룡이라는 두 화자, 발화자가 등장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맞지? 자, 대화 형식인데, 자, 여기서는 화자 구분을 잘해야 돼. 자, 화자 구분 잘해야 돼. 잘 봐, 첫 번째. 자, 여기서는 해설자의 발화로 시작해, 얘들아. 그 다음에 춘향의 발화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몽룡의 발화가 이어져. 그 다음에 다시 춘향의 발화로 이어지거든. 됐어?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잘 구분하기 위해서 각 행에 그 행의 번호를 좀 적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우측, 그 좌측이죠. 좌측 상단에 이렇게 각 행의 번호를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래야지 좀 구분이 좀 쉬울 것 같아요. 1, 2, 3, 4 쭉. 자, 1월 무정 이거 조심하세요. 이 공로로다 부분은 이건 한 줄입니다. 한 줄. 알겠죠? 한 줄이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자, A는 11번에서 끝나야 되고 12, 13, 14, 15, 16. B는 16번 구절에서 끝나야 되고 17, 18, 19. 자, 총 19로 끝나면 잘 하신 거예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각 구절의 번호를 이제 넘버링을 했죠. 넘버링을 했기 때문에 각 이제 화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 화자인지를 이제 구절 나눔을 하면 좋겠지. 자, 렛츠고. 자, 춘향의 거동을 보아라. 자, 보아라. 무슨 진술이죠? 보아라? 명령형 진술이에요. 맞죠? 명령 진술인데 여기서 명령 진술은 여기에 어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거동이 무슨 뜻이야? 행동이야, 행동. 맞아? 춘향의 행동에 주목할 것을 청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자, 봐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청자로 설정된 대상은 누굴까? 청자. 맞아. 여기서 청자는 독자로 설정되어 있어. 청자는 독자로 해석되어 있어. 독자로. 왜냐면 이게 소스가 뭐야, 얘들아? 판소리야, 판소리. 춘향가가 판소리거든. 길거리에서 공연하던 노래였단 말이야. 그 내용의 핵심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판소리의 성질을 갖고 있겠지. 판소리 보면은 되게 현장감이 있었던 연극 장르였어. 막 관객들에게 막 말 걸고 막 이랬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독자로 설정해서 말 건네는 부분은 판소리로 따지면 이제 그 관객들에게 말 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자,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춘향의 거동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초점 그 주목을 하게끔 했으니까. 오른손으로 햇빛을 가리는 거야. 맞지? 요즘같이 햇빛이 뜨거운 날, 맞죠?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어? 선생님, 저희는 어리니까 선생님처럼 자외선 좀 쳐맞으면은 그렇게 회복 안 되고 그런 나이 아니거든요. 저도 젊었던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선크림을 많이 안 바르고 다니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맞죠? 선크림은 진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르는 선크림 개당 얼마야? 한 15,000원이면 사잖아. 맞지? 내가 사는 15,000원짜리 선크림을 한 번 쓸 때마다 나는 피부과 비용으로 150만 원씩 아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편해요. 맞아요? 나중에 피부과 가서 때려 박아봐. 니들 지금 피부 좋아가지고 그럴 일 걱정이 없지. 한숨만 나와, 진짜. 한숨만 나와. 돈 더럽게 비싸. 자, 그러니까 선크림 아낌없이 바르세요. 알겠죠? 처발 하세요. 알겠어? 알겠어? 남학생들 특히. 알겠어? 알겠어? 자, 아무튼 간에 선크림 꼭 바르세요. 많이 바르세요. 알겠죠? 오른손으로 일광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왼손 높이 들어.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해설자의 발화야. 자, 1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삼행 전체가 아니야. 3.5 이렇게 합시다. 3.5. 자, 1에서 3.5. 여기까지가 해설자의 발화라고. 1관 가리고 왼손을 높이 들어서 까지가 해설자가 춘향의 행동을 어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선생님, 춘향의 발화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춘향의 발화야. 3.5부터 시작하는 거야. 됐어? 저 건너 중림이 보이느냐? 봐봐. 저 건너 중림은 대나무 숲이야. 보이느냐? 이것도 뭐야? 의문형 진술이죠. 의문형 진술이고 여기서 청자가 누굴까? 여기서 청자는 독자일까? 아니, 여기선 청자가 몽룡이야. 몽룡. 됐어? 봐봐, 특이하지. 단지 여기서 하고 화자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화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명령형 혹은 의문형 진술에 대한 예상 독자 그 청자 설정이 달라진다는 점이 여기서부터 좀 어지러워지는 부분이기도 해. 중림은 대나무 숲이야. 그러면은 자 봐봐, 지금 몽룡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바로바로 스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숫자 2개 적을 공간 좀 남겨두시고, 이 춘향의 발화는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몽룡에게 자기의 집 위치를 설명하는 장면이 춘향의 발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몽룡아, 저기 보여? 저기 건너 대나무숲 보여? 뭐 보여? 보여? 이거 다 지나면 우리 집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 대한 서사는 어떠한 내용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겠어? 묘사를 위주로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대나무야. 대나무 심어서 울은 울창하다라는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줄임말 많이 쓰지. 맞지? 너희들도 줄임말 많이 쓰잖아. 안 그래? 평촌 학원가 줄여서 뭐라고 해? 평학 이렇게 하니? 오? 씨발. 뭐라고 해? 학원가 줄여서 뭐라고 해? 평촌 학원가라고 해? 그렇게 정직하게 표현한다고? 학원가? 오, 진짜? 나는 저기 중계동 있을 때 애들이 그냥 다 줄임말이었거든.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 그냥 은행사 그래, 은사. 뭐 다 줄였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아저씨가 줄임말 배워서 얘기하는. 오씨, 그만해야겠다. 말을 할수록 존나 데미지만 누적되는 기분. 손해만 있어. 그만해야겠다. 자, 대나무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줄임말이야. 울창하다, 울하다, 울창하다. 이때도 줄임말 썼다는 거야. 울창. 자, 그리고 소나무 심어져 있는 곳 옆에 정자가 있다라는 말이야. 맞지? 별별 말에 생략하고 축약했어. 왜? 쇼츠라고 했어요. 이거 일종의 쇼츠라고 했어요. 맞죠? 엄청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 자, 그리고 이거는 대구야. 대구. 자, 이거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른 펜 쓸게. 대구 관계가 쓰이고 있어. 대구. 자, 대구. 동쪽에 연당 무슨 뜻일까? 연당 무슨 돈가스집 이름 같죠? 연당 뭘 것 같아요? 연당 연꽃 연자거든요. 당이 뭘까? 당. 연꽃은 어디에 있어? 그렇지, 연꽃은 연못에 펴요. 맞죠?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이야. 연못. 맞지? 자, 봐봐. 동쪽에 연못이 있으면, 자, 대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대구는 하나의 의미 구조만 파악하면 나머지 의미 구조를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대구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야. 동쪽에는 이게 있으면 동쪽, 서쪽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게 연못이라는 장소로 해석이 되면은 이것 또한 어때? 아니, 여기선 연못이 파악하기 어려웠겠죠? 그럼 여기선 뒤편이 우물은 파악하기 쉽잖아. 그러면 우물과 같은 특정한 장소라는 뜻으로 때려 박으면 된다라는 거야. 물이 있는 공간으로서. 맞지? 자, 대구 관계는 서로 의미적 유사성, 대립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다른 구절을 이제 유추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요것도 대구야. 자, 이 부분은 1번 대구도 쓰였지만 한자어도 쓰였어. 한자어.
선생님 저희도 한자어 알거든요. 근데 그냥 한자어 아니라는 거지. 무슨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맞아? 경전에나 들어갈 법한 그런 고사 인용과 경전에 들어갈 법한 어려운 한자어가 쓰였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봐봐. 이거는 조금 아실 수 있어요. 내신을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판소리나 작가가 맞지? 그 서민들의 문학 양식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서민들의 문학 양식이었지만 사실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양반들도 이러한 서민들의 문학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감상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 작품이 개작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양반층들이 점점 이 작품의 수요층들이 많아지니까 일부 내용이 중간에 개사가 됐거든. 어려운 한자들을 넣어가지고 양반들도 어때? 아는 척을 해가지고 아는 척 하기 쉽게끔. 맞아? 양반들도 보면 지들이 아는 표현 나오면 저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막 신나가지고 막 존나 설명충 돼가지고 막 재밌게 또 감상을 할 거 아니야. 맞아? 이것은 양반층도 이제 향유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근데 내신에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아니요.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아무튼 간에 노방, 길거리 모르면 적어주세요. 자, 길거리에 심해고우화 때에 맞춰 과일을 팔고 있고, 맞지? 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산수유 국화라. 산수유하고 국화가 이제 피어져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문 앞에는 학종성생류. 그렇지. 뭐 도윤명 고사 나오죠. 도윤명 선생님이 버드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집 앞에 뭐 버드나무 심었다.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 유명인들이 뭐 하면은 뭐 따라서 하는 것들 있잖아. 맞지? 맞아. GD가 뭐 사면 막 이렇게 뭐 사고 이런 거 있잖아. 맞지? 도윤명 선생님도 이때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도 집 앞에 버드나무를 심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학종 선생님, 그 도윤명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이 마을에도 그러한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라는 거야.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은 자,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뭐야? 주변 경관 묘사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막 집집마다 나무 있고 숲 있고 쭉 이렇게 경치가 펼쳐져 있죠. 라고 하면서 여기에 춘향이 집 스팟이 있겠죠. 춘향이가 이몽룡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저기 뭐요? 저기 보여 하면서 우리 집을 지칭하면서 우리 집 사이에 있는 모든 이 길거리 마을에 대한 묘사들을 쭉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보이지? 이거 보이지? 이거 보이지? 이거 보이지? 이거 보이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집으로 맞지? 초점을 시키겠지.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자, 휘늘어진 늙은 소나무, 광풍, 매서운 바람에 흥에 겨워 우쭐 활활 춤을 춘다. 흥에 겨워 춤을 춘다. 의인화 시켰구나.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음성상징어는 박스가 국룰이죠. 우쭐 활활. 음성상징어. 아니 그냥 너 쪽팔리라고 너 좀 쳐다봤어. 너 쪽팔리라고 좀 쳐다봤어. 자, 의인화랑 음성상징어 있죠? 자, 이거는 뭐 별다른 특징 없이 생동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됐어요? 막 길거리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묘사도 해주는 거지. 됐어? 자, 살인문안의 삽살개. 삽살개 뭐예요? 삽살개? 강아지. 시골 강아지. 시골우 자부종. 줄여서 뭐? 시골 잡종. 맞아? 시골 잡종계를 시골우 자부종이라고 하잖아. 그 이름 만든 사람 진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와, 나 처음에 프랑스 개 이름인 줄 알았어. 프랑스 개가 그냥 시골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키워진 게 막 이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뭐지? 시골 잡종이래. 시골우 자부종, 시골 잡종. 와, 어떻게 그런 말을 썼을까? 아무튼 이게 이제 시골우 자부종이야. 시골우 자부종. 시골 잡종이야. 근데 삽살이가 어디서 나오죠? 삽살이 나오죠. 삽살이 어디서 나와?
또양전 나오죠. 또양전 숙향전에서 나오잖아. 숙향전. 청삽자리 몰라요? 맞아. 숙향이 막 이성과 헤어져가지고 막 슬퍼할 때 청삽자리가 맞지? 청삽자리가 이제 숙향이 편지를 물고 이성한테 가가지고 막 전해주잖아. 맞지? 마고알미의 무덤에 가가지고 막 무덤 파고 맞아요. 청삽자리가 쌉캐리하는 장면 나오잖아. 맞지? 삽살이하고 삽살이가 똑같은 거야. 자, 살인문 안에 삽살개 거기 앉아. 그러니까 춘향이네 집 앞에 살인문 출입구 앞에 삽살개 그 시골 잡종개 한 마리가 있다는 거야. 집에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있어. 자, 먼 산만 바라보면서 꼬리치는 저 집이 바로 뭐야? 마이 하우스. 그 춘향이네 집이죠. 저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황혼의 정령 돌아오소. 무슨 말이야? 저녁에 우리 집에 와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라라는 거야. 맞지? 화끈하죠? 맞아요. 지금하고 차원이 다른 화끈함입니다. 맞죠? 자, 저 집이 우리 집인데 뭐 데이트 과정 이런 거 없어. 저녁에 우리 집에 와. 뭐 이런 거야. 맞죠? 장난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춘향의 바라야. 여기 몇 번째 줄이냐? 11번째 줄이지. 맞지? 11번. 플러팅하고 있죠. 맞아? 궁극의 플러팅. 당시에 춘향이가 맞지? 엄청나게 이뻤다라는 그런 역사적 진술도 많은데 이몽룡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저녁에 자기 집에 오라는데 정신 못 차리겠죠? 떨치고 가는 모습. 여기서부터 몽룡의 발화야. 떨치고 가는 모습.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인다. 자, 여기서 떨치고 가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 춘향의 모습이겠죠? 춘향이가 이 말을 마치고 홍홍홍 뭐 그러면서 갈겠지. 이렇게 갔겠지.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와, 저 뒷모습 사람 미치게 하는구나. 사람의 뒷모습을 미안, 내가 너무 이입을 했지. 내가 너무 걔 아저씨 마냥 내가 너무 좀 이입을 한 것 같은데 좀 텐션이 너무 올라왔지. 좀 다스려야 되겠다. 자, 자신의 막 간장, 간장이나 이런 막 창자가 다 녹는 듯한, 맞지? 애간장을 녹인다는 거야. 자, 간장 녹을 때는, 자, 이거는 영탄형 표현의 반복. 영탄적 표현의 반복. 자, 이 영탄적 표현의 반복은 영탄이 감정을 강조하는 거잖아. 여기서 강조되는 감정은 춘향에 대한 연정이겠지. 춘향에 대한 연정. 사랑을 품고 있는 마음. 너는 어떤 계집아이건데 대장부의 뼈다귀를 다 녹이노. 무슨 테토남처럼 말하고 있죠. 맞아?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녹이노? 막 이러면서. 너는 어떤 기집애였는데 나를 자주 속이느냐. 자, 이게 속인다라는 게 실제로 속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관용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야. 나의 마음을. 맞지? 그러니까 자신을 정신 못 차리게 한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를 정도로,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맞아? 정신 못 차리게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볼게요. 녹음, 방초, 승화시. 이것도 한자어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해는 어이 더디게 가노. 오동야월 달 밝은데 밤은 어찌 쉽게 가노. 이것도 대구야. 자, 근데 봐봐. 이제 대구 반복. 위에도 대구야. 대구. 자, 위에도 대구, 밑에도 대구. 대구, 쌍대구. 자, 근데 위에는 의미가 유사해. 유사한 의미의 나열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립적 의미가 대립적이야. 뭐하고 뭐가 대립적일까? 단순히 시간에 대한 진술도 대립적이겠죠. 근데 또 그렇지. 자, 해가 더디게 간다, 쉽게 간다라는 내용도 대립관계야. 잘 봐봐. 녹음방초 이거 자, 그 다음에 녹음방초하고 오동야월 이것도 묶어주신 다음에 자, 이건 계절적 배경에 관련된 진술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녹음 방초. 자, 이거는 이제 그 봄의 계절과 관련된 표현이죠. 해석되어 있죠. 자, 오동야월은 오동나무 사이에 펼쳐진 그 밤의 달빛이라는 것인데, 오동나무가 보통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의 이제 그 푸르른 빛을 보여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4월과 5월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야.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게 더 중요해. 자, 봐봐. 해를 어디 더디게 가노? 이거 좀 밖으로 꺼내보자. 여기서 해와 관련된 시간은 낮의 시간이죠. 해는 낮에 관련된 시간이야. 즉 무슨 시간이야? 지금 약속된 시간이 언제지? 밤, 황혼이지. 밤이 되기 전까지, 즉 기다림의 시간이야. 기다림의 시간. 맞아? 춘향이가 황혼 저녁 무렵에 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막 기다리는데 시간 존나 안 가는 거야. 빨리 시간 됐으면 좋겠다.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막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해. 이 밤의 시간은 만남의 시간이야.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는 지점이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지거든. 봐봐. 밤은 어이 식휘간호라는 것은 그렇게 둘이서 만났어.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지.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는 거야. 맞아? 그렇잖아.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시간 더럽게 안 가는데. 맞지? 하루 쉬는 날 놀러 가면은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 어때? 눈 깜짝들 사이에 그냥 하루가 끝나 있잖아. 맞아? 막 몇 개 안 탔는데 막 하루 끝나 있고. 맞지?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맞지? 막 데이트할 땐 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냈어. 근데 여기서부터 또 춘향에 바라거든. 몇 번째 줄이냐 이게? 19, 18, 17, 16.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춘향의 발화로 끝나거든.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춘향의 발화야, 얘들아. 춘향의 발화를 해석해 볼까? 1월 무정 더덥도다. 1월 해와 달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뜻이야. 관용적 표현이야. 해와 달도 무심하시지. 더덥도다. 더덥도다. 옥비농환은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란 뜻이야. 맞지? 옥비농환. 자, 이거는 춘향 자신을 말하는 거야. 맞지? 옷 같은 피부에 붉은 얼굴. 붉은 얼굴이 왜 예쁜 얼굴일까요? 화장을 해가지고, 맞지? 화장을 해가지고 붉은 약간 불구스름한 얼굴이란 뜻인데, 이제 그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의 아름다운 얼굴도 공로라는 게 뭡니까? 허사로다라는 거야. 헛되이 늙어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봐. 17번째 구절을 해석을 해봐. 이 17번째 구절이 포인트인데 16에서 17로 이어지는 그 구절이 이해가 안 가. 지금 둘이 만나가지고 몽룡이는 춘향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밤이 너무나 빨리 간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잖아. 근데 춘향이는 왜 이러고 있냐 이거야. 이 말은 뭐냐면 16에서 17구절이 이어지면서 내용이 생략이 됐어. 그러니까 16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헤어짐이 있어. 헤어짐이란 서사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둘이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했지만 둘 사이의 신분 차이로 인해서 몽룡이는 어때? 몽룡이는 서울로 가고 그리고 그 춘향이는 남원에 남아있고 그러다가 이제 변사또한테 이제 그렇게 실현을 당하고 이런 식의 서사가 이어지잖아.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연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나러 가지 못해. 약간 좀 심생전의 서사랑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춘향이는 자 독수 공방의 처지가 되거든. 맞아? 그래서 이제 17번 구절은 이몽룡과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무인동방 홀로 빈 방에서 그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서사가 17, 18, 19 서사다라는 거야. 보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조적, 막
그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한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야. 자,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야, 과장법이죠, 과장. 맞아? 내가 우는 눈물을 받아내면 배를 타고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맨날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자, 지척동방천리되어 바라보니 눈에 안맘. 자, 지척동방천리. 자, 이거 대조 표현입니다. 대조. 지척은 가까운 곳이란 뜻이에요. 지척. 가까운 곳. 가까운 곳인데 동방은 침실입니다. 눈앞에 가까운 침실이 천리나 된 듯하게 멀어졌다는 거야. 맞아? 그렇게 바라를 보니 눈에 암암. 이것도 축약형 표현이죠. 눈이 캄캄하다는 표현이야. 캄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포인트, 각 구절마다 지금 화자가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맞지? 특히나 몽룡의 발화가 끝난 후 춘향의 발화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이 작품은 춘향가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람들이 즐겼던 잡가였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이 추격되더라도 사람들은 다 이 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불렀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온도 조금만 올려달라고? 개소름.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아. 안 켜져 있어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았어. 오씨, 이거 개소름 개반전. 나 장난치려고 했거든? 내린 척 하면서, 아니, 올린 척 하면서 한도 더 내리려고 했어. 장난치려고 했는데 켜져 있질 않았어. 그래서 내가 올릴 수가 없어. 오, 뭐야. 나 더웠는데. 아무튼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 자, 됐죠? 자, 넘어갑시다. 오씨. 근데 아까 첫 교시에 너무 빡세게 틀어놔서 그런가? 그 약간 그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이어가는 건가?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맞지? 자, 아무튼간에 지금 아무런 냉방 기구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자, 작자 미상 볼게요. 작자 미상 사설시조죠.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는 그 구성상 중장과 종장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4분 컷, 5분 컷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을 그려. 무슨 뜻일까요? 그리워. 그렇지. 자, 깊이 든 병. 자, 고전시가에서 나타나는 병. 두 가지 병 중에 하나야. 자, 고전시가에서 나타나는 병. 첫 번째 병. 무슨 병? 아니야. 진짜 아픈 병은 없어. 그렇지. 상사병. 좋아. 상사병이야. 맞아? 진짜 우리 반 내가 남학생 반 담임이잖아. 우리 반에 상사병 걸린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내가 미친놈들인 것 같아.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지금 이 새끼들이 공부하라고 모아놨더니 맞지?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난 니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인스타에 DM을 보냈다는데 어떻게 보내는 거야? 연락처를 몰라. 근데 보냈대. 어떻게 보내는 거야? 나도 인스타 할 줄 알아. 씨발. 이름을 쳐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나온다고? 겹친이 많으면 아니 겹친 사람들이 존나 많을 거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쌤이랑 저랑 그 같이 순서대로 떨어. 이름을 치면은 그 겹친 팔로워들이 많은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그걸로 대충 유추해서.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DM을 보내기 위해서 그 전 이런 빌런이 있었다는 거네? 와, 생각보다 이 새끼 미친놈이었네 이거. 와, 씨. 난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러니까 알고리즘상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튼간에 내가 맨날 막 그러고 있어. 여자반 담임쌤이 선생님 반 누가 지금 우리 반 애한테 막 DM 보내가지고 애가 막 힘들어 한다 막 이러면서
약간 강제 고백 당해가지고 힘들어한다. 이 새끼, 우리 반 이 새끼들 고백 공격을 존나 하고 다녀. 경쟁자 제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새끼들이. 지가 실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새끼들.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2명이 그러고 있어요. 2명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진짜 미치겠어. 자, 임을 그리워 든 병. 여기서 두 번째 병. 자, 고전시가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병이에요. 무슨 병? 향수병은 안 나와. 향수라는 마음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병의 형태까지는 아니고, 자,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병. 자, 천석고왕, 연하고질, 24년도 대수능, 고전시가, 도산시비곡이라는 작품 보시면 맞지? 이 천석고왕이라는 단어가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병이라는 뜻의 의미로 쓰여요. 근데 그거를 어때? 도달하지 못한 이상, 뭐 이러한 식으로, 아니면 실제병, 이러한 식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 병의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답이 된 그 문제가 3점짜리였거든. 보기 문제였으니까. 자, 여튼지 간에 뭐 천석고왕, 연하고질과 같이 유명한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경지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평가원에서도. 알겠어? 이 정도는 배경지식이 아니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맞지?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자, 여튼지 간에 그 고전시가에서 병은 두 가지 병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락상 상사병이겠죠. 어떻게 하면 고쳐낼까? 자, 의원을 청하여 명확하며 소경에게 푸닥거리하고 무당을 불러 당즉 글기를 한들 이 모진병이 낫겠느냐? 자, 봐봐. 지금 앞에서 끊어준 표현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열거법이 나타나고 있어. 자, 열거법의 특징 뭡니까? 대상의 속성이 같다는 거야. 맞지? 유사 속성을 나열해주고 있어. 그럼 얘네들의 속성이 뭐라는 거야? 화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 고칠 수 없는 존재. 그렇지? 화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점이 공통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거는 무조건 공통된 속성이 있어. 그걸 찾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가 열거됐느냐, 이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서리법 보자. 서리. 자, 서리법. 자, 말씀드렸듯이 서리법은 서리법의 의도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어? 태영아. 서리법의 의도는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어? 이 서리법의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부정하고 자, 흑기사, 흑기냐? 긍정? 뭐야? 부정과 긍정? 블랙 앤 화이트? 뭐냐 둘이? 씨발 무슨 시그널이야? 자, 부정평서문. 부정평서로 치환해라고 했어. 부정평서로 치환을 해야지 의도를 할 수 있다. 자, 한 번만 더 해드립니다. 알겠어? 이제 부정평서문 이거 안 할 거야.